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호프의 아버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산 정어리처럼 바싹 마른 어머니가 딱정벌레처럼 둥글둥글하고 뚱뚱한 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섰습니다. 여보, 당신과 의논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요. 이런 뚱땡이 양반. 아버지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또 그 소리 이미 1000번도 더 들었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당신네들 남자는 다 똑같아요. 진실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당신은 지금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하죠. 뚱땡이 양반.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또다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라니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진급 못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별일도 아니구만. 여보, 그 애는 15살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3학년이라니 말이나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쓰잘머리 없는 수학 과목에서 또 낙제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좀 맞아야 되겠군. 그럼 해결될 거야. 안 돼요, 여보. 벌 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분명 무엇인가 음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똑똑한 우리 아들이 그런 바보 같은 수학을 몰랐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애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확신해요. 그 애는 잘난 척만 하는 놈이라고. 얌전히 굴면서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아, 당신은 정말 무정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생겼는데 음모예요. 음모라고요. 안 돼요. 그 애는 3학년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해요. 못난 놈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둬. 어이구, 엄마들이란. 이제 그만 나가 보도록 해.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좀. 아버지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리고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마치 개가 접시를 핥아먹듯이 재빨리 곁눈질로 커튼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나가지 않겠어요.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좀 참으세요. 여보, 당신이 지금 수학 선생에게 가서 우리 아들에게 다시 좋은 점수를 주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수학을 잘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선생에게 강하게 말해야 돼요. 다 큰 애가 3학년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손 좀 써보라고요, 제발. 만약 수학 선생에게 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광란에 휩싸인 비극배우 같은 몸짓으로 커튼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커튼을 가리킬 때마다 항상 정신이 혼미해졌고 완전하게 바보가 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복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아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들은 인상을 쓰면서 들어와서는 자신은 수학 선생보다 더 수학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수학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학생은 부자이거나 아첨꾼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수학 선생의 집 주소를 아주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면도를 한 후에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빗질하고 격식에 맞게 옷을 입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서 선생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학 선생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생님, 조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선생은 예의상 억지로 미소를 띠고 정중하게 의자를 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선생에게 금시계를 꺼내 보여주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물론 대단히 실례인 줄은 알지만 제 아들놈이 학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별 일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야지요. 정말 제 아들놈이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애는 아예 알지 못합니다. 대체 왜 그 애가 잘 알지 못합니까? 선생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라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들은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 녀석입니다. 그 애는 밤에도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장난이 조금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정도 장난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내 아들놈이 4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수학 이외의 과목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방문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고쳐주실 거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대그 아들이 진급하기를 희망하였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그 아드님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난폭하게 하고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낙제를 면하게 점수를 올려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마치 제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 할 수 없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눈을 깜박거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3시간이나 짓거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양심과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공평하게 점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당신의 그 공평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선생, 당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 아들놈에게 낙제 점수를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공평한 것입니까? 선생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웬일인지 그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보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오랜 관습이 더 좋고 유용한 법이지요. 부유해질수록 기쁨도 커져가는 법이지요. 아버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주머니에서 25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서 선생의 손바닥에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은 얼굴이 붉어졌고 몸을 움츠렸고,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가 왜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문을 가리키지 않았는지, 선생은 알 수 없는 마음은 아버지에게 영원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해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받습니다. 요즘 누가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받으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로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점수는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는 애 엄마처럼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울고불고 흥분해서 심장이 떨린다고 하고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죠. 부인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놈이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진급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를 때리신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더니 다시 선생을 공략했습니다. 공략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선생은 20번 정도 변함없이 할 수 없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짜증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힘이 다 빠져버렸고 푸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생은 정말로 기막힌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선생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료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에서 아드님의 점수를 낙제점에서 합격점 이상으로 올려준다면 저도 아드님의 점수를 낙제점에서 합격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만약 그들이 점수를 올린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악수합시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이미 점수를 고쳤다고 말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모두 따라가기 마련이죠. 저를 위해 샴페인을 터뜨려 주세요. 언제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한 사이가 된 거죠? 언제 시간 날 때 편하게 한번 들러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아버지는 격리하듯 발 뒤꿈치를 모으고 모자를 쓴 다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좋은 사람이군. 선생은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 걸 보니 참 순박하고 선한 사람이군. 저런 사람들이 참 좋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 아들이 진급할 것이고 선생이란 작자들은 돈으로는 쉽게 설득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정중하게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료됩니다. 소설 속에서 아버지는 수학 과목 낙제 점수를 받은 아들의 점수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선생을 방문합니다. 선생은 아들의 실력이 나빠서 낙제 점수를 준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선생을 설득하기가 어렵자 돈을 주면서 아들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준다는 말에도 점수를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선생은 다른 과목 선생이 합격 점수로 올리면 자신도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실력이 안 되어 낙제시키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하던 선생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낙제를 면하게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즉 실제 내용적으로는 불우한 일이지만 겉으로는 정의로운 듯이 보이는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작가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시편 106장 3절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식은 정의, 내용은 불의라는 형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럴듯한 명분으로 정의롭게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정의로운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중에서 겉으로는 정의롭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불의나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도 불의고 내용적으로도 불의고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겉으로는 정의인데 내용적으로 불의나 불법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겉으로 정의롭게 되어 있지만 실체 내용 면에서는 불의이거나 불법인 경우, 자, 이런 상황은 우리는 과감하게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겉으로도 정의고 내용적으로도 정의인 그렇게 옳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올바른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